안녕하세요. 오정근의 쏙쏙 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3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날씨 굉장히 쌀쌀합니다. 출근길에 좀 더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요즘 연일 경제 관련 뉴스가 폭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스를 한번 보면은 시사했어요. 오늘 중요 뉴스를 보면은 정책 쪽에서 특단의 일자리 대책이 역시 단기 세금 공공 일자리다 하는 것이 이제 보도가 되었고, 4차 재난지원금의 매출 10억 원까 업체까지 고려한다. 10억 원 자영업자까지 고려해서 보궐선거 이전에 30조 원까지 최대 30조 원까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채를 발행해야 되니까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 한 가지 우울한 소식은 코로나 4차 대유행 우려가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실물 경제 면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5 년간 취업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법무부가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 참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뭐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국회에서 노조 관련법이 상정되어 있는데 5인 이하 소기업에도 주 52 시간과 노조 관련법을 적용하겠다. 이런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래 주 52 시간을 금년에는 50인 이하에 적용하기로 했는데 5인 이하 소기업에도 적용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원전 4 대강 탄소 중립에 관한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가 하반기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아직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지 않는 한국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유가나 원자재 같은 전혀 국내에서는 뭐 석유나 원자재가 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수입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되고 인플레이션 우려, 한국 경제는 더구나 다른 나라에서는 선진국은 경제가 회복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경제는 여전히 반기업 정책 강화가 되고 친노조 정책이 강화되면서 경제는 침체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중 통상 전쟁이 가열되면서 히토류 전쟁 재현 조짐이 있고 미국은 탄소 국경세 부과가 인제 전망되고 있는 통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쪽에서 여전히 반발이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실거주 의무라든지 혹은 현금 청산 등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거는 이제 국토부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그대로 나왔다고 합니다. 금융 쪽에서 보면은 인제 코로나 대출 만기를 9 월까지 재연장한다. 작년 3 월부터 시작된 건데 작년 3 월에서 6 개월하고 또 6 개월 또 연장해서 해서 했는데 이번에 또 재연장해서 9 월까지 재연장한다. 이렇게 되니까 인제 기관들은 금융회사들은 상당히 부실이 어느 정도 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금융 부실로 나중에 크게 비화되면 어떻게 하라는 그런 걱정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다고 그러고 사모펀드가 계속 위축되면서 부작용이 우려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쿠팡이 인제 미국 증시 상장을 계기로 해서 네이버와 같은 유통업체가 재평가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그런 강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증시 쪽에서 예탁금이 인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소하고 주가도 횡보를 보이고 이 있고 그래서 인제 실적주 중심으로 탐색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고 어제 드디어 암호화폐가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점 5만 달러를 돌파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운 금융자산 또는 화폐로서 정착이 되느냐 하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도달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간단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연이틀 고용 걱정한 문재인 대통령이 역시 "대책은 공공 일자리다." 그런 얘기가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 또 한 가지는 인제 고용 면에서 지금 현재 고용을 유지해 주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고용 지원 특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고용 유지 지원금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이 임금의 중소기업의 임금의 90%까지 고용 유지 지원금을 정부가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이 임금의 90%를 정부가 지원해 온 거예요. 그것이 인제 곧 끝난다고 합니다. 끝나게 되면서 중소기업의 실업이 대란이 될 것이다. 현실화될 것이다. 이런 이제 우리가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선거 앞두고 또 1 분기에 90만 개 일자리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엊그제 그 대통령께서 고용 사정이 악화되었다고 인정은 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는데 갑자기 뭐 일자리가 하늘에 뚝 떨어지는 건 아니죠. 결국은 선거를 앞두고 90만 개 일자리를 세금 일자리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약 한 4조 원 정도의 4조 원 정도의 또 재정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야권은 정책 잘못을 세금으로 막는 또 막으려고 하느냐 하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그렇게 하려고, 왜냐하면 국회가 뭐 거의 108석이나 여당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고용의 실정을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 전환하지 않고 역시 세금으로 메꾸려고 하니까 국채만 더 발행해야 되는 그런 국가 빚만 늘어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예상대로 세금 알바 그것도 알바 단기 일자리죠. 세금 알바 90만 개를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비난이 신문 사설에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비정규직만 키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비정규직, 정규직화 얘기를 하지만은 계속 비정규직만 키워서 2017년도 4 년간 95만 명의 비정규직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보도가 되어 있고, 사실 이게 공기업 같은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하면서 알바로 들어가서 비정규직으로 일한 사람을 갑자기 정규직화 시키면서 그동안에 공공기관에 들어가려고 시험 준비를 해 왔던 그런 많은 청년들을 절망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정이냐 하는 그런 비난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 활력 제고가 첩경이다. 특단의 고용 대책은 이렇게 세금 일자리가 아니고 기업 활력 제고가 특징이라는 사설이 실렸습니다. 심야 영업 제한 이런 것 때문에 1월 달에 음식 숙박업 37만 개 일자리가 37만 개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에 뭐 정말 엄청나게 많이 지원합니다. 종래 2 차, 3차 지원해도 최대 300만 원이었거든. 근데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그렇게 대폭 확대를 하면서 지금 현재 약 매출액 기준 연간 4억 10억까지, 종래는 4억 원 이하에만 지원했는데 이제는 10억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되니까 뭐 지원 예산 여기 계속 엄청나죠. 그러나 역시 홍남기는 지원금의 계속화돼 손실 보상은 여전히 안 된다.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뭐 이렇게 손실 보상 말로 안 한다 뿐이지 실제로 이렇게 5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면 뭐 엄청나게 많이 지원하게 되는 거죠. 사실 손실 보상과 다름없는 지원을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인제 거의 뭐 말이 선별 지원인데도 30조 원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손실 보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여당은 또 "손실 보상 또 추후에 하자." 또 이런 얘기까지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그냥 내 돈 아닌 돈 나라 빚내 쓰는 데는 그냥 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도 신청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2030이 20년 지나면 이제 4050이 되죠. 10년 지나면 이제 3040이 됩니다. 이 3040, 5040 될 때 10년 지날 10년 또는 20년 정도 됐을 때 우리 지금 2030 청년들이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고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빚을 갚아 나가야 할지 아무도 정부 여당은 걱정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드디어 올해 말에 국가 채무 비율이 홍익표 정책위원장이 53%까지 올라간다. 금년에 최대 105조 원의 적자 국채 발행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금년에 뭐 본래 국가 장기 중기 그 재정 계획은 48% 였는데 저도 한 금년에 50%까지는 가겠다고 전망을 했는데 그보다 더 높은 정부 여당의 정책 의장이 53%까지 간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국채 금리가 들썩입니다. 왜냐하면 국채 금리가 지금 현재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요. 작년에 4번 추경을 하면서 본 예산과 추경하면서
104조의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적자 국채를. 총 발행한 적자 국채만 104조를 발행했는데, 이번에 벌써 인제 본예산에도 90조 원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다시 또 이번에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서, 아까 앞에서 홍익표 정책의장이 했지만 약 105조 원 정도 적자 국채가 벌써 지금 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빚내 쓰는 데는 100조 뭐 이런 단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역시 인제 현재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그래서 미 연준은 계속 지금 물가 상승률 2%까지는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이 국채 금리와 연준의 연준 통화 정책의 기준이 되는 연방 기준금리와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은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주식이나 혹은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지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지금 2030들이 연끌을 해서 많이 집도 사고 또 인제 주식에 투자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로 변동성 금리가 많거든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방역 백신 접종이 OECD 꼴찌가 되면서 K 방역이라고 하는, 뭐 그야말로 전 세계에 막 떠들고 다녔습니다마는 참담한 현실이다. OECD 37개국 중에서 가장 늦게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4차 대유행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전문가의 진단으로 지금 3차 유행이 끝나는 게 아니고 휴지기에 불과하고 4차 대유행, 굉장히 더 많은 큰 대유행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3-4 월에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금년 회복은 상당히 요원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인제 이번에 쿠팡의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도 차등 의결권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차등 의결권 도입을 벌써 이미 벤처 기업에 대해서 도입하자고 법안은 제안돼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제약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할 정도로 너무 제약이 많이 가해져 있습니다. 뭐 모처럼 도입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3년 시한으로 한다든지 등등 말이죠. 근데 이번에 권칠성 장관이 참 정말 특이한 발언을 했는데, "미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쿠팡은 토종 기업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쿠팡은 사실은 쿠팡의 의장 김범석 의장이 국적이 미국이에요. 어릴 때 미국에 건너가서 하버드 대학까지 공부하면서 사실은 미국의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좀 참 이런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직 글로벌 시각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일을 하면 우리나라 기업이죠. 이런 시각 때문에 리쇼어링도 안 되고 지금 외국 기업들을 우리나라에 불러들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이라면 그러면 규제를 막 해도 되고, 외국 기업이라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CEO라면은 혹은 대주주라면 규제를 못한다. 지금 현재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플랫폼 기업들 구글에 대해서 우리가 손도 못 대면서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만 계속 규제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관리들이라는 게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가 마음대로 된다. 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로버트 라이시 생각이 났습니다. 로버트 라이시라고 미국의 카터 대통령 때 노동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Who is Us라는 논문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Who is us? 우리가 누구냐는 얘기죠. 우리가 누구냐 하면 우리는 미국은 그 당시에 로버트 라이시는 미국 장관이니까 미국 내에서 기업을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기업이 바로 우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 어쨌든 CEO나 대주주가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의 차등 의결권, 또 가전 규제, 이번에 미국에서 상장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한국의 규제가 너무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CEO도 걸핏하면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 상장하려고 한다는 그런 상장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이거 뭐 미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한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역시 안타깝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형이 끝나더라도 법무부에서 5 년간 취업 제한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장관이 승인할 경우 예외적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인데 뭐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에서는 누가 장관이 승인하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계 넘버 원의 삼성전자의 총수가 앞으로 형도 2년 6 개월을 살아야 되고 형이 끝난 다음에도 5 년간 취업 제한이 있다면은 이러니까 이렇게 아페와 같은 그런 쿠팡 같은 회사들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서베이 결과가 나왔지만 22%의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국내에서는 고용 일자리가 없어서 이 고용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기업의 소명이 뭔지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세금을 내고 거의 삼성만 하더라도 거의 48만 명 정도의 직고용을 고용을 하고 있고 뭐 간접 고용하면 아마 2 차, 3차 밴드까지 하면 한 100만 명이 넘는 고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법인세 여기 3 분의 1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에 그 이상 무엇을 공언합니까 기업이.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과도하다는 지적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또 5 년간 취업 제한을 한다 그런 얘기 끝이 없습니다. 예 앞으로 인제 주 52 시간이나 이런 것을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한다는 것을 민주당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요즘 뭐 지난 10월 달에 정기국회 때 입법 폭거라고 할 정도로 기업규제 3 법이나 친노조 3 법들이 막 통과되었죠. 노조 3 법에는 가장 큰 문제가 인제 뭐 해고자, 실업자도 다 노조원이 될 수 있다. 실업자라면 외부의 사람들이죠, 외부에. 누군지도 몰라요. 대부분 노동운동가들이에요. 노동운동가 들어가서 임금을 받으면 유급 노조원이 돼 가지고 사업장 점거 파업도 합법이다. 이렇게까지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한다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이번 달에만 하더라도 거의 50개 정도 제가 대충 일별해 보니까 50개 정도의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기업을 규제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노조 활동을 더 어 여지를 만들어 주는 그런 것들인데 이번에 5인 미만 사업자 여기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것이 약 320만 영세 사업장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823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러면 거기에 이 지금 5인 미만 사업장 우리 초영세 사업장이에요. 이 영세 사업장에 사업장과 적용하면 이 영세 사업장 다 그냥 거의 문 닫는 거죠. 그 820만 명이 어디로 갑니까? 823만 명. 어디로 갑니까? 다 실업자가 되는 거죠. 참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고용의 현실이라든지 직장의 현실을 전혀 외면하고 정말 이런 그냥 법만 무조건 만들어 내면은 되는 정의로운 것처럼 하는 강남 좌파들의 사고방식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규제에 못 견뎌 대량 해고 사태가 우려가 된다. 국민들 대량 해고가 되면 어찌 됩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불안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월성 원전을 가지고 삼중수소 괴담, 삼중수소가 많이 유출되어서 뭐 인체에 해롭다든지 이런 것들 괴담이 막 유포됐는데 이미 그것이 사실 삼중수소가 유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참 이게 이렇게 월급 받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게 인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인제 동조하느라고 인제 그렇게 뭐 했겠죠. 또 한 가지 인제 그렇게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 지금 30% 늘렸지만 발전량은 3% 밖에 안 된다. 왜냐면 이게 그만큼 발전 효율이 떨어지고 비용만 많이 든다는 얘기죠. 어제도 그거 나왔으면 원전에 비해서 신재생 에너지 비용이 3배 정도 되고요. 해양 풍력 같은 것은 단가가 4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강력히 추진하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인제 농번기가 슬슬 다가옵니다. 인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면 농번기죠. 농번기인데
농민들은 금강줄기에 물에 농수에 농심이 애타는데 그냥 보는 그냥 철거합니다. 보는 철거하거나 아니면 수문을 개방해 공주 같은 경우는 이미 수문을 다 개방해서 바닥이 말랐다고 합니다. 주변 농가는 물 부족으로 애를 태우고 있어서 지하수를 150m까지 지하수를 판다고 합니다. 이런데 이미 있는 물은 다 흘려 보내고 보를 파괴하고 수문을 개방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합니까? 저기 얼마 전에 어떤 그 칼럼을 보니까 이게 인제 "강을 재자연화시킨다." 뭐 이런 거라고 그래요. 강을 재자연 환경단체들의 주장 때문에 그런 거죠. 강을 재자연화시키는 것은 뭐와 같으냐. 가축을 짐승으로 산으로 동물로 산에 야생동물로 만드는 거와 마찬가지고 "사람에게서 인성을 빼앗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을 재자연화시키는 거 뭐 자연대로 흘러가게 놔두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더 굉장히 바닥에 토사가 쌓이고 문제가 많고 농수도 부족하고 비가 오면 또 홍수가 나고 그래서 옛날부터 치산치수를 그렇게 강조해 해온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홍수가 안 나고 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 전국에 엄청난 다목적 댐을 건설해서 한 20여 개를 건설했을 거예요. 그 이후로 이런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 고향의 강에 여름마다 홍수가 나서 저도 홍수를 나면 인제 물에 막 심지어는 집도 떠내려가고 막 소도 떠내려가고 그래서 그걸 보려고 나가 보기도 했었는데 다목적 댐을 건설한 이후에 완전히 다 그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이 댐을 만들어 놓은 걸 왜 댐보다 적은 게 보죠. 이 보를 만들어 놓은 걸 왜 이렇게 헐고 물을 개방해서 주변 농민들이 지하수 150 미터까지 지하수를 파 가지고 농수를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아침에 보도가 됐습니다. 탄소 중립 어제도 또 다른 은행이 또 얘기했습니다마는 어 또 뭐 은행들이 줄줄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은행들이 가장 정부에 취약하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탄소 중립 말만 하니까 전부 다 ESG 가버넌스를 구축하고 한다고. 환경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죠. 금융도 앞으로 이런 것을 갖춘 기업에 금융을 준다 뭐 이런 얘기를 예 계속 연이어서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정부에서 선언하면은 그냥 시리즈로 나와서 떠드는 거죠. 뭐 어차피 내 은행 아니고 말 안 들으면 내 목이 달아나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한 가지는 유가가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남부에 텍사스주에도 눈이 왔다고 그래요. 이야 이 뭐 텍사스 모습인데 이 정말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래서 인제 이게 유가가 엄청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각종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리 주석은 구리는 9년 만에 주석은 8년 만에 최대로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한 게 전기차 시대의 핵심 원료가 니켈, 코발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니켈, 코발트를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 니켈이나 코발트 가격도 엄청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인제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한국은 원자재가 전혀 안 나는 국가이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나 원자재가 안 나는 국가이기 때문에 원자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가 쭉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이 원자재를 관련된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걸 대비해서 이명박 정부 때 해외 원자재를 그렇게 개발했어요. 광산도 개발하고 석유도 어 해저 광 석유 인제 그 광산 사 가지고 우리가 개발하기도 하고 구리광산도 개발하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걸 전부 다 전 정권이 하던 거니까 적폐다 이래서 다 그냥 팔도록 했어요. 어떤 거는 이제 몇 년간 투자해 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겨우 이익을 날만 했는데 헐값에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원자재 가격이 또 오릅니다. 그럼 어떡할 겁니까? 원자재가 안 나는 나라에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원자재를 이명박 박근혜 때 개발을 해 왔는데 그걸 전부 그냥 적폐라고 해서 없애버리고 아마 해외 광물 자원 공사인가 하는 것도 아마 없애버렸을 거예요. 없애버리고 광물 무슨 광업공사인가를 통합했는데 제가 법안을 읽어보다 깜짝 놀란 게 이제는 우리 그 공사의 목적이 뭐냐. 과거에는 해외 자원을 개발해서 우리 경제에 필요한 자원을 싼 값에 가져오는 거였는데
새로 생긴 그걸 통폐합해 가지고 새로 생기는 게 뭐냐니까 북한의 원자재를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게 돼 있어요. 제가 몇 개월 전에 본 자료인데 아마 궁금하신 분들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아마 광물 무슨 뭐 공사인가 뭔가를 이제 해외 자원개발공사도 없애버리고 또 뭐 국내 뭐 광업공사하고 통합해서 만드는데 목적을 북한의 자원개발에 두고 있다는 걸 제가 몇 개월 전에 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현재 어쨌건 그건 또 다른 큰 이슈고 지금 당장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원자재를 전부 비싸게 샀으면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생산 단가가 올라가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생산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 인제 천연가스나 원유 같은 것도 값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정부랑 관리들이란 거 정말 우스꽝스러운 중 하나가 오르면 또 가서 또 인제 장기 계약을 합니다. 이게 가장 비쌀 때 대부분 다 가장 비싸거나 그 언저리에 있을 때 장기 계약을 해요. 그 엄청 비싼 천연가스나 원유를 또 사 옵니다, 우리나라에. 참 넌센스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왜 이렇게들 하는지 정권을 떠나서 우리 경제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보존하고 지켜나가고 해야죠. 자, 지금 이제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 경고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죠. 생산 비용 쪽에서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경고 등이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 경고 등이 나오면 물가가 올라가죠. 물가가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럼 아까도 금리 올라가면은 이제 경기도 더 경기 상승이 둔화가 되고 또 돈을 빌렸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금융 비용 부담이 가중되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뭐 가계부채가 1,000조, 기업 부채가 1,000조 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통상 문제 중요한 이것이 이제 통상 문제인데 통상 문제 중에 중요한 중 하나가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세계의 히토류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방위 산업의 핵심 소재인데 중국이 8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80%를. 근데 그걸 제한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야, 지금 우리가 반도체 대국이고 우리 반도체 때문에 겨우 먹고 살고 있거든요. 지금 수출 증가율이 얼마 뭐 나옵니다만 그거 대부분 다 반도체 때문에 그래요. 다른 수출은 뭐 지금 다 감소하고 있죠. 다른 공단들은 지금 다 그냥 공단의 가동률이 60% 대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반도체가 먹고 사는데 이 반도체의 핵심 소재가 히토류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히토류가 세계 80% 중국에 공급하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히토류를 50%를 전체 수입 물량 50% 중국에서 갖고 오고 있습니다. 50%를 웃돌고 있다고 그러네요. 웃도는 공급인데.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뭐 그야말로 음 기침만 해도 우리는 감기에 걸리는 거죠. 중국 의존도가 50% 넘어서면 우리 경기가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지금 캐나다나 호주 같은 데와 공급 조율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히토류 국가별 비중. 우리가 지금 수입하는 거죠. 수입 비중 중국이 50% 일본이 20%. 일본하고 또 사이가 또 안 좋죠. 프랑스, 대만, 미국. 미국은 뭐 자체 히토류 개발을 위해서 미국도 지금 호주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지금 이제 미중 전쟁이 여전히 바이든 정부 들어서 격화되고 있는 속에서 새로운 통상 이슈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미국과 EU가 탄소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제 한국에 대해서 탄소 국경세를 부과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데 인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포스코가 수소를 만들고 현대차는 수소차를 만드는 이런 체결했다고 합니다. 수소 전기차 수요를 만들어내서 어 탄소 국경세를 넘어선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현대차가 수소 생태 구축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인제 거제도의 비명이 나왔습니다. 거제도가 지금 현재 2016 년입니까? 그 무렵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가 1 인당 소득이 30,000달러가 안 됐을 때 거제도는 50,000달러 였습니다. 50,000달러인데 지금은 30,000달러대로 추락했다. 왜냐면 조선업이 몰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게 어느 지역이든지 산업이 없으면 이렇게 인제 완전히 비명을 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업을 자꾸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 거죠. 아 인제 주택분해도 들어가보면 전월세 신고제를 4 월에 시범 실시하고 6 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럼 전월세 신고제를 인제 어 시범 실시해서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완전히 임대소를 다 들여다보고 불법 대응 조직,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아마 그 당시에 부동산 어 거래 조사원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걸 만들어서 완전히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전방위 통제한다. 이게 완전히 지금 뭐 전방위적인 정부가 다 깨알처럼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제 또 전월세 금지법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전월세 금지법은 뭐냐면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쪼끔 아파트 가격이 싸지죠. 거기에 대해서는 의무 거주 기한을 줍니다. 최대 이게 3 년인데 이건 민간 어 토지인 경우 그렇고 공공 토지인 경우에는 최대 5 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보통 월세 전세를 살다가 집을 장만하려면 갑자기 매덕을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담은 1 년이건 몇 년간 전세를 줬다가 또 저축을 해서 집에 들어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는 무조건 집을 사면은 인제 3 년에서 5년 정도 의무 거주를 해야 되니까 내 돈이 100% 없으면 집을 사지 못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현금이 없는 사람은 집 살 생각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2-3년 거주인데 공공택지는 5 년입니다, 5 년. 이게 2 년에서 5 년이에요 사실은. 민간 택지만 2-3 년이고 공공택지는 3 년에서 5 년간 의무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거 완전히 내 돈 없으면 집 사지 말라 이런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가 "주거 사다리가 붕괴되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더구나 인제 또 돈을 또 빌리는데도 20% 이상은 또 집값의 20% 이상은 또 대출을 금지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 내 돈이 없으면 내 돈이 80% 이상 갖고 있어야만이 집을 살 수가 있는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사지 말라." 이런 그래서 막 주거 사다리 붕괴가 완전히 붕괴를 시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 재건축은 신청 조합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공공 재건축하면은 토지를 선납해야 되거든요. 토지를 선납해 하고 인제 LH나 SH공사가 시행사로 와 가지고 공나라 판나라 간섭을 시시콜콜 간섭하게 되는 조직이 하나 생기고 나중에 그 건설비와 그다음에 선납된 토지 가격 차익을 인제 집을 배정받는 사람이 부담을 인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1등 아파트를 명품 아파트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해서 다 신청 조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인제 또 사유재산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사 대책은 현금 추산 그대로 한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2월 4일 이후에 집을 샀어요, 산 경우에. 산 경우는 인제 입주권을 안 주고 현금 청산을 하겠다. 그것도 나중에 집을 감정 가격으로 평가해서 현금 내가 토지를 선납한 가격과 나중에 집값의 차이를 현금 청산한다고 하니까 아니 집을 하나 사람들이 평생 노력해서 집 한 채 갖는 게 가장 큰 꿈인데 집 한 채 가지려고 하는데 입주권을 안 주고 감정 가격을 현금 청산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왜냐하면 그 단지가 재건축 재개발되면은 왜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있었냐면 지금까지는 4분의 3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3분의 2만 동의하면 하도록 했거든요. 왜냐하면 시행을 좀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뭡니까? 사유재산 침해가 된다. 내가 가지고 내가 산 집에서 내가 나중에 집 한 채 가지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인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마 30 평대 살던 사람은 현금 청산하면 뭐 한 20 평대나 이사를 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일이 생길지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포용적 주거라고 합니다. 포용적 주거라는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인제 이 사람들은 집은 공공 임대나 아니면 공공 분양 식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 그것이 포용적 주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죠. 내 돈이 없으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돼 있는데 무슨 포용적 주거입니까? 참 이 말은 다 그럴싸하게 지어내서 '왜 포용적 주거에 집착하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부세 폭탄. 이 종부세 작년에 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년부터 이제 본격화된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는 그 2주택의 종부세는 집값보다 더 세금이 더 많이 오를 전망인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집을 인제 전 국민들이 한 채만 갖도록 지금 베네수엘라인가 어디선가 집을 한 채만 갖도록 하니까 거래가 안 돼. 왜냐하면 집을 사고 팔려면 인제 딱 매치가 돼야 되거든요. 집은 대개 주택 소유 비율이 한 40-50% 정도 되는 게 일반 선진국의 정상이에요. 그래서 집이 인제 유동성이 생겨서 집이 거래가 되는데 1가구 1주택만 하도록 하면은 거래가 굉장히 힘든 거죠. 자 그래서 인제 나머지 집 한 채 더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종부세 폭탄 때문에 오히려 집값보다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시대가 인제 곧 온다. 작년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보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인제 얼마 전에 국민의힘의 유경준 의원이 우리가 OECD에서 세 번째로 주택에 관련된 세금이 부동산 관련 세금이 높다, GDP 대비해. 그랬더니 기획재정부에서 "아니다. 세 번은 아니고 일곱 번째다." 뭐 이렇게 뭐 일곱 번이나 세 번째나 뭐 거의 마찬가지인데 큰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내어 놨습니다. 세로 분석해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여기 보유세 비중은 요게 인제 회색이 OECD이고 GDP도 1.1 우리는 0.9다. 거래세는 우리가 훨씬 높습니다. 뭐 몇 배 높죠? 4 배는 높네요, OECD 비해서. 그래서 상속 증세는 높다. 근데 아마 보유세는 아마 요거는 2018년 기준이라서 작년에 아마 유경준 의원도 2018년 기준으로 했으니까 여기도 아마 몇 년은 나와 있지 않는데 아마 그러겠죠? 근데 작년에 이미 보유세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이제 우리가 높아졌을 겁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부과한 것은 피케티 망령 때문에 피케티 망령과 헨리 조지의 망령 때문에 그렇다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헨리 조지는 기본적으로 나대지, 자연 대지는 인간이 공유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 피케티는 그런 자산에 대해서는 몰수적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망령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횡행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또 금융주에서 코로나 대출 130조 코로나 대출이 나갔는데 그걸 9 월까지 또 연기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작년 3 월에 한번 코로나 때문에 1차 만기 6 개월간 했다가 다시 또 6 개월 또 했는데 이번에 또 6 개월 연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1 년간 총 1 년간 지금 1 년간 만기 연장을 해 왔는데 또 6 개월 연장을 지금 문제가 뭐냐면 기업 대출이 한 1,000조 원쯤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 관련 대출이 130조 그러면은 10%가 넘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부실이 아닌지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자도 심지어는 안 내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만약에 인제 이것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 9 월달 넘어서서 만기 연장이 안 됐을 때 부실화되면은 어느 금융 부실이 급상승하게 되면서 정말 이거 심할 경우는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는 거죠. 기업 대출 1,000조 중에서 130조 중에서 예컨대 절반만 부실화돼도 그럼 얼마입니까? 7-8% 7%가 되는 거죠. 기존 부실도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의 부실 비율이 10% 그러면 그냥 은행 위기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큰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 금융권 대출을 워낙 규제하다 보니까 서민 금융기관 2 금융권 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재무 관리는 이제 사람이 하는 것보다 AI가 하는 게 낫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PF 사모펀드가 인제 그 부실 기업을 인수해 가지고 구조조정해서 대표하는 아주 그런 정부 재정 자금 투입 안 되더라도 그런 순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인제 정부가 토종 PEF 사모펀드 순환 시대다. 왜냐하면 인제 그 라인 펀드 같은 저번에 또 옵티머스 펀드 같은 이런 것들이 계속 인제 그 문제가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토종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해외 펀드는 역차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제가 권 장관 얘기를 인용했지만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 하는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게 뭐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캐나다의 그 연금투자위원회에서는 사모펀드에 22%를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4%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의 기관에서는 사모펀드를 외면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쿠팡이 이번에 인제 미국에 상장에 성공하면
할 것으로 확실시되면서 어느 정도 확실시되면서 쿠팡은 그 돈 가지고 로켓 프레시, 로켓 페이 이런 것도 영토 확장한 이 프레시는 이제 신선 제품을 이제 밤에 전날 저녁에 주문하면 오늘 아침까지 로켓 배송해 주는 건데 페이가 주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금융이 따르기 때문에 금융까지 확장한다는 거죠. 지금 네이버도 그렇게 네이버 페이 같은 게 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 페이 같은 거, 아마존의 금융이 다 뒤따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제가 따르는 이런 플랫폼 유통 같은 경우에 당연히 금융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금융과 이런 유통업 실물 간에 이 플랫폼이라는 이 하나 안에서 구분이 없어지는, 제 말은 빅 블러라고 해서 경계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확장이 될 전망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번에 쿠팡 때문에 네이버나 이런 것 이마트도 재평가받고 있다. 여기 보면 국내 이커머스 점유율이 네이버가 더 높아요. 네이버 17%고 쿠팡 13% 높은데 몸값은 자산 가치는 쿠팡이 훨씬 많거든요. 지금 이마트도 쿠팡은 지금 55조 원 정도 평가가 됐는데 이마트도 한 5조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평가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쿠팡이 뉴욕 증시로 가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도 못하고 규제는 많고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게다가 중요한 것이 차등 의결권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업이 또 경영권에 넘어갈 항상 그런 불안함 속에서 경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가는 거죠. 유통가도 상당히 이제 시행법이 복잡해졌다. 특히 문제는 온라인 소매업체들, 예컨대 이마트 같은 거죠. 혹은 뭐 여러 가지 전통적인 백화점 같은 이마트. 이제는 앞으로 온라인 소매업체들이 정말 이거는 이제 대변신을 거듭해야 됩니다. 과거 우리가 인제 온라인 쪽에 머물러 있다가 실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완전히 온라인 시대예요. 초연결, 이 모바일을 통해서 전 세계가 초연결 시대로 갔기 때문에 이제 금융, 유통 모든 것이 이제는 그야말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플랫폼은 인제 우리가 뭐 기차역을 플랫폼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차를 사람이 타러 가는 거죠. 여기도 사람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과 공급하는 사람이 같은 여기 모바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앱에 같이 승선한다. 그래서 인제 이걸 플랫폼이라고 그러고 이 플랫폼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을 플랫폼 기업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인제 플랫폼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게. 그래서 여기에 승선을 하지 않고 온라인에 있는 소매표들은 지금 굉장히 큰 대변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인제 그래서 KT 통신회사도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시 말이죠. 이런 상황을 보고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또 우리나라는 뭐 한다 그러면 규제가 강화되죠. 도무지 저는 이해를 할 수 무슨 장관이다 급에 오르면 무조건 규제부터 생각합니다. 특히 인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번 공정거래위원회도 상법 개정안 뭐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런 걸 통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런 걸 통해서 난리를 피웠습니다마는 이번에 인제 플랫폼들이 인제 대세로 부상하니까 또 이걸 어떻게 더 규제하느냐 또 난리입니다. 이 플랫폼 기업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국내에서 독점이다 과점이다 이걸 따지면은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구글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세계적인 기업인데 구글을 우리가 독점 기업이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물론 유럽 같은 데 일부 국가에서 독과점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국가도 있습니다. 벌금을 매기는 국가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최소한 역차별은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언론에 보니까 산으로 가는 플랫폼 공정화. 이것도 공정이라는 말 들고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기업규제 3법을 공정사업법이라고 하더니 플랫폼 공정화법이라고 합니다. 서로 자기가 주도하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왜 서로 자기가 주도합니까? 우리나라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서로 규제의 권한을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규제 권한을 안 내놓으면 두 가지 큰 혜택이 하나는 재임 중에 엄청난 향응 속에서 살게 되고요. 퇴직 후에 낙하산 갈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안 내놓습니다. 심지어는 그래 가지고 어떤 규제 기관 밑에 산하 기관을 통폐합해야 되는데 서로 싸우는 바람에 통폐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수출은행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 산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무역보험공사는 아마 산업자원부
뭐 산할 거예요. 그 무역 관련된 거니까. 근데 수출분야과 무역본공 사실은 거의 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폐합해야 한다고 인제 정부의 그 정부 조직부 개편안도 논의가 됐는데 서로 자기 산하에 있는 기관들 안 내놓으려고 하는 바람. 왜냐하면 거기에 인제 수출분야장 무역본사장이 관리들이 퇴직하면 낙하산으로 가는 데거든요. 100% 입니다. 그건. 뭐 한 차관 정도 지내면 거기 사장이나 은행장으로 가죠. 근데 그래서 거치지 않고 은행장 갔다 그러면 뭐 은행을 금융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인제 은행장 갑니다. 가면은 한 2-3 년 한 2년 하고 나면 이 금융 전문가도 그래서 각종 은행의 회장으로 또 가는 이런 루트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안 내놓으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규제가 정말 이게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공무원들의 그런 전형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런 건데 여기도 지금 서로 인제 플랫폼 공정화법이 생기니까 서로 자기가 주도하려고 세 군데 부서가 공정위, 방통위, 중기부가 서로 싸우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또 난데없이 윤미향 의원 이거 아직도 국회에 있군요. 우리나라는 그냥 버티면 돼요. 근데 윤미향 의원이 이번에 내놓은 법안이 자원재활용법이라고 해 가지고 난데없이 포장재 지금은 요즘 인제 비대면 시대에 어 배송을 많이 하니까 포장재가 엄청난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포장재 뭐 엄청나게 지금 이제 포장재가 한마디로 포장재 부족난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포장재를 사전 검열하자 이런 또 안을 또 내놨어요.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모든 포장재를 검사받아라. 어기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이런 적용되는 기업만 10만 곳이 되고요. 경제계에 완전 발칵 뒤집어 기가 막힌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히려 산자부나 중기부도 "이건 문제가 너무 크다. 부작용이 크다." 이 얘기하는데 환경부가 주도가 돼서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약 식품업체만 120만 개가 된 제품만 120만 개인데 식품업계들 언제 어느 세월에 다 검사를 받아서 이걸 적시에 배송하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 이게 뭐 조용히 있기나 하든지 정말 이런 놀랍습니다. 이런 법안들을 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그러면 그런가 하면 또 바이오가 1조 클럽에 2년 새에 6 개가 늘었다. 현재 왜냐하면 인제 2018 년에 6 개였는데 지금 1조 클럽에 매출액 1조를 넘어선 기업이 12 개로 늘었다. 참 우리나라가 참 정부가 규제만 안 하면은 간염 안 하면 정치인들이 간염 안 하면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뜁니다. 아까 삼성전자 반도체, SK 하이닉스 반도체도 했습니다마는 바이오도 정말 우리나라가 바이오 산업이 이렇게 발전할 줄이라고 한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하기 힘들었었는데 셀트리온 그다음에 뭐 유한양은 기존에 있는 회사죠. 그다음에 노숙자도 기존의 회사지만 셀트리온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걸 또 한미약품 이런 것들 부상하면서 매출액 1조 원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번에 이제 코스닥 인제 증시로 한번 보면은 증시 예탁금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3천 코스피 3천에 도달하면 하고 경제가 인제 유동성 장세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예탁금이 쭉 줄어들면서 지금 현재 어 그리고 또 물가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 금리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유동성 장세 압박이 될 거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증시가 인제 오를 만큼 유동성 장세로서는 이 정도까지 인제 어느 정도 한계가 온 것이 아니냐 해서 인제 그러나 실적을 많이 내는 저평가된 그런 우량주 중심으로 좀 이제 움직이고 있다. 탐색이 인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 드디어 어제 50,000 달러를 돌파해서 56,89 달러를 2월 16일 오후 9시 30 분에 돌파했습니다. 처음으로 돌파했군요. 월가에서는 100,000 달러까지 갈 거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생각에 쪼끔 뭐 장기적으로 보면 중기적으로는 그렇게 가겠지만은 지난번 40,000 달러까지 갔다가 그 경계 매물이 출하되면서 한 30,000 달러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50,000 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마 경계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인제 나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제 그 주로 테슬라의 어 머스크 회장 모습이 나와 있군요. 그래서 인제 이 테슬라가 인제 40,000 달러 갔다가 30,000 달러로 떨어졌을 때 30,000 달러에서 50,000 달러 가는 데는 테슬라가 엄청 큰 역할을 했죠. 테슬라 얘기하면서 여러
기관들이 많이 가세하면서 이렇게 그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이렇게 5만 달러까지 상승세를 이끌어냈습니다. 그것이 불과 요 짧은 요 시간에 일어난 거예요. 4만 달러에서 3만 달러 갔다가 3만에서 5만 가는데 테슬라가 이제 불을 붙이면서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참여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또 여러 분석들 보니까 그 당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가 중심이 되었다. 개인 투자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또 군집 형태를 보이죠. 그래서 폭락을 했지만 이제는 기관 투자가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이 2018년에 비해서 지금 변동성은 오히려 적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기반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비슷비슷하면 한국에서 5,300만 원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이데리움 같은 경우도 190만 원까지 갔다. 제 신고는 이제 요것이 어느 정도 무조건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경계 심리적 저항선에 도달하면 경계 매물이 출하가 되고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한 변수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이 언제 금리를 올리고 양적 완화를 축소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양적 완화를 축소하거나 금리를 올리면은 기관 투자가들의 그 탄탄한 배경이 있지만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번에 많이 몰리는 것 중 하나가 여기도 나왔지만 예, 하나가 결과적으로 미국의 그 양적 완화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풀리고 돈이 풀리고 달러가치 하락에 대한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점을 항상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 심리적 저항선이 있다. 그거는 이제 뭐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하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심리적 저항선에 가면 반드시 하락을 하고요. 중기적으로는 계속 상승 추세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기적인 상승 추세의 변곡점은 언제냐? 그것은 미국의 세계 경제의 세계 기축통화 시장의 거의 70%를 차지하는 달러의 향방인데 금리를 언제 올리느냐. 지금 아까 앞에 본 것처럼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본래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한 것보다는 좀 빠른 시간 내에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양적 완화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시기를 잘 봐야 되고 그 시기를 좀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그 시기를 미리 해야 되겠죠. 미리미리 움직이게 되니까. 그러려면은 미국 경제의 흐름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흐름을 보면서 몇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그것을 예상을 해보고 움직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미 이제 캐나다에서는 이제 암호화폐 ETF 상장지수 펀드가 나왔는데 한국은 언제 나오냐? 한국은 아직 암호화폐를 공식 인정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드디어 한국경제신문엔 누가 비트코인에 돌을 던지랴 하는 칼럼이 게재되었군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달러 패권을 넘보는 신자산인가 아니면 거품이 터지고 말 디지털 튤립인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이런 얘기 흔히들 합니다. 비트코인이 무슨 뭐 가치를 보장해 주는 뭐가 있느냐 그러지만 지금 달러를 보장해 주는 건 뭐 아무것도 없죠. 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옛날에는 가장 아주 옛날에는 돌 같은 걸 혹은 뭐 쌀 같은 걸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을 했죠. 그러다가 인제 사람들이 지혜가 발달하면서 금이나 은으로 바꿨죠, 금수화폐. 그러다가 인제 동전이나 화폐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비트코인이 나오게 된 것이 그 동전이나 그야말로 찍어낸 뭐 5만 원짜리 미국 같은 $100 짜리 가장 큰 것이 그것도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법정화폐 국가가 보증을 하지 않으면은. 근데 국가가 보증하는데도 10여 년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뭐 가까이만 보더라도 1980년대 남미의 위기가 발생했죠. 1990년대 동아시아 위기가 발생했죠. 2008년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죠. 지금 몇 년 뒤에 또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풀린 돈들이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그러면서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신흥시장국이 또 왜냐하면 이미 돈을 많이 가져와 가지고 저금리니까 제로금리를 가져와서 공장도 짓고 많이 썼거든요. 그럼 돈이 빠져나가면 그 돈을 갚지 못해서 또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본적으로 현재 법정 통화의 문제점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이제 법정 통화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2008년 8월
9월 15일 리만이 파산할 때 리만이 파산하기 하루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리만에 돈을 맡겼습니다. 하루 전까지 전날도. 리만은 괜찮다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260년이 넘는 리만이 파산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죠.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연구된 건 아니고 오랫도록 암호학을 연구하고 금융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오랫도록 연구해 왔던 것이 드디어 2008년 9월 15일 리만이 파산한 다음에 2009년 1월 3일에 비트코인을 출시를 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출시하는데 이제는 한마디로 말 금융당국 같은 이런 데 맡기지 못하겠다. 왜냐면 10년마다 주기적으로 위기를 발생시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돈을 믿고 그래야 하시냐.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암호학자들과 금융 전문가들, IT 전문가들이 프로그래머들 누구도 손을 못 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 가지고 돈의 가치를 안정을 보장하는 돈의 가치를 돈을 만들자. 이것이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통용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블록체인입니다. 지금 블록체인은 뭐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도 다양하게 여러 군데 응용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근데 본래는 비트코인을 거래를 시키기 위해서 통용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블록체인 시스템인데 2009년 1월 3일에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고 그 세계적인 고수 해커들도 해킹을 하려고 했지만 해킹이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12년 동안 해킹이 안 됐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이제 해킹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거래소에서 취약한 거래소에서 해킹이 된 거예요. 비트코인 시스템 자체는 지금 12년 동안 쉼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뭐 제가 2년 전에는 비트코인 출시 10주년을 기념해서 제가 금융 ICT 융합학회 회장이니까 학교 행사도 하고 했습니다. 발간물도 내고 했습니다만 금년은 코로나 때문에 지난달이 12주년 행사를 못 했군요. 그런 배경에서 출발한 것이에요. 간혹 어떤 학자들, 어떤 사람들은 코멘트하는 사람들은 뭐 비트코인이면 실체가 있느냐? 아니 달러는 무슨 실체가 있습니까? 종이 조각이죠. 달러 100달러 만드는데 뭐 1달러도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비용이. 우리나라에서 5만 원짜리 만드는데 아마 1,000원이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 겁니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독일에서 옛날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독일에서 그야말로 몇만 %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돈들이 거리에 날아다녔고요. 물건 하나 사려면 손수레에 돈을 끌고 와야 됐었고요. 심지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베네수엘라의 거리에 돈이 날아다녔습니다. 쓸모가 없는 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인플레가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떤 식으로 하냐. 지금 보는 통화가 8천억 달러밖에 안 되는 거 지금 미국에서 5조 달러까지 늘려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총 발행 한도를 2,100만 개로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상으로. 이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를 가끔 점검해보는 이 비트코인 위원회가 이걸 점검해보고 있는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중앙에서 컨트롤한 중앙 당국이 없다는 거. 그래서 탈중앙화된 돈이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는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의 돈의 가치를 우리가 물건을 거래하는 데 필요한 돈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하자 하는 면에서 이 비트코인 출시가 되었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비트코인을 창시한 사토시 나카모토가 지금 종족을 감췄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또는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일본식 이름을 썼지만 일본인이 아니란 건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개인인지 아니면 어떤 연구회 조직인지도 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달러라는 유로라는 엄청난 기축통화의 패권에 도전하는 거거든. 이름이 밝혀지면 신분이 드러나면 감히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감춘 거예요. 국제 통화 패권을, 통화 질서를 이제 10년마다 위기가 돌아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데서부터 해방시켜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탈중앙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하자 하는 것이 비트코인의 출발이고요. 이것이 드디어
초기에는 거의 뭐 0. 몇 달러밖에 안 되던 것이 한 12년 전에는 지금은 드디어 5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비트코인이 정도가 아니고 중앙은행도 디지털 통화,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시대에 들어가고 있고요. 이미 금년에 춘절을 맞아 중국에서 중앙은행에서 5만 명의 중국인을 선정을 해가지고 200위안 디지털 위안씩을 5만 명의 그 전자지갑에 모바일에 갖고 있는 전자지갑으로 송금을 해서 사용하도록 시험 사용을 하는 단계까지 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예컨대 무슨 뭐 돌을 쓰다가 아마 금은으로 간데도 수백 년이 걸렸을 거예요. 금은으로 갔다가 다시 지표로 넘어오는데도 수백 년이 걸렸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12년 정도 가지고 뭐 이걸 가지고 뭐 우리나라 옛날 어떤 법무장관이 돌덩어리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 하고, 또 어떤 말도 안 되는 그 흔히들 말하기 좋아하는 정치인은 또 이거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아냥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좀 더 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게 태동되는 통화 질서, 금융 질서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